사실 어떤 사람이 세 번째 인생 상담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너무나 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를 너무나 혐오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취한 지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지금 3주째 쓰고 있어. 근데 나는 이미 첫 번째 주에 답을 드렸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이해해라. 그거 이상 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거 이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은 없는 거야. 조금 이따 근데 다시 할게요. 본격적으로 내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다른 내용이 있어.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연애를 하는데 자신이 없어. 또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어. 직장 생활에 자신이 없어.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어. 이 모든 건 부모가 날 어렸을 때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 스스로가 너무 미워.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 상담이 기본이 그래. 기본 베이스가.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 가족 구성원들 속에서 존중받고 자존감을 키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매사에 자신이 없는 거야. 그게 매사에 우리들의 고민인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버리는 거야. 결혼 생활이 안 맞아.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남편이 계속 나를 비난해. 근데 사실 내가 떳떳하면 그 비난이 우스워 보여. 근데 내 스스로 내가 남편이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그런 말 한마디 할 때 상처를 받는 거야. 가령 나는 남편이 나한테 못생겼어 라고 해도 난 상처받지 않아. 왜? 나는 이쁘니까. 당황스럽잖아? 진정들 해. 그런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당신 너무나 소심해. 그럼 나는 상처받지 않아. 왜? 나는 용감하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소심한데, 그리고 내가 내 외모에 자신이 없는데 당신 참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야. 내가 되게 나 스스로 막 위축되어 있고 막 겁이 많은데 왜 이렇게 소심하니? 그럼 확 상처받는 거야. 그런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건 결국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상처내는 게 아니라 결국 상처의 근본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상처는 남들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문제를 남에게서 찾아. 누구 때문에 힘들고, 엄마 때문에 힘들고, 아빠 때문에 힘들고,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다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 남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자기 때문에 힘든 거야. 사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마음의 상처 때문이야.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거야. 육체적으로 힘든 건 견딘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랑 등산해봐. 막 깔딱고개를 넘어 1,몇백 미터를 올라갔다 오잖아. 한라산 등산하잖아. 사람이 할 짓이 못돼.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잖아. 왜? 사랑하는 그와 함께라면 1,700m를 올라갔다 와요. 그게 인간이야? 하루에 갔다 오잖아. 그런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사장님이 동네 뒷산에 직원 휴일날 휴일날 직원들더러 우리 단합대회 하자 하면서 일요일날 꼭 등산 가자 그러면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도 다리가 그냥 천근만근이야. 어우 저 시벌놈. 왜 하필 일요일이야? 단합대회는 평일에 해야지. 쉬는 날. 그러면 오늘 일요일에 불러서 등산했으면 내일은 쉬게 해줄 거야? 내일은 단합했으니까 일찍 나오라고 할 거 아니야? 저 시벌놈. 그러면서 가면 이게 500m도 올라가다가 심장마비가 올 것 같은 거야. 그런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감당의 양이 다른 거야. 사랑하는 아이가 차에 깔려 있으면 차를 들잖아, 엄마가. 엄마가 뭐 1톤 가까이 되는 몇백 킬로짜리 차를 들잖아. 애를 구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육체의 능력은 마음에 달려 있어. 모든 게 그래서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상담을 하면서 사실 망치 부인의 인생 상담이 사회 문제랑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 땅을 버리고 떠나려는 이유가 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그런 절망감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버리고 가려는 거야. 그런데 이 땅을 버리고 간다. 그 사람은 아마 애인도 버렸을 거야. 여자친구하고 소통이 안 되고 남자친구하고 소통이 어려워서 연애도 포기했을 거야. 결혼을 했다면 이 사람은 쉽게 이혼할 사람이야. 그리고 가족들과도 대화하기 번거로우니까 명절에도 잘 안 가. 가족들과의 만남도 안 가. 이미 동창회도 끊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고 싶은 거라고. 무슨 얘기냐? 이 땅이 문제가 많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어딜 가나 도망가는 사람이야. 직장도 계속 옮겼을걸? 같은 직장 안에서 버티지도 못했을 거라고. 어? 직장 사람들이 막 그 부당한 요구를 하면 도망갔잖아. 왜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냐고 노조에 가입해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사직서 썼잖아. 그래놓고 나는 아무래도 직장에 적응이 안 되나 봐. 다음 직장을 가는데 직장 상사가 갈고 그러면 나는 사회관계가 안 되나 봐. 그 슬그머니 사표 쓰잖아. 그렇게 계속 도망쳤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도망치는 거야. 여자친구가 땡땡땡땡 거려. 그러면 막 나는 아무래도 여자를 사귈 수 없는 그런 정말 천생이 천생이 호구인가 봐. 그러면서 또 도망치잖아. 매번 도망쳤어. 당신은 언제나 도망쳤어. 그래서 이 땅을 도망치려는 거야. 당신 앞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지금도 당신은 남 탓하고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자꾸만 도망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 나는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못난 거예요. 등신아, 그거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야. 내가 못나서 그래요. 내가 등신 같아서 그래요. 나는 사회관계가 안 돼요. 훅훅 죽어버려야 돼요. 등신아, 너는 그게 문제야. 뭐든지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거. 너가 이번 일에 실수를 어디서 했는가? 일이 안 됐다면, 상사가 나를 자꾸 갈군다라면 뭐가 문제인가? 진지하게 제3자 입장에서 나의 하루를 보는 거야. 잘 모르겠다.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이거 내가 개발한 방법인데, 여러분이 일하는 장면을 한 2시간 정도 안 쓰는 공기계로 풀 녹화를 떠.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을요, 풀로 녹화를 뜨세요. 숨겨놓고, 카메라만 보이면 되잖아. 그 서류들 사이에 숨겨놓고 녹화를 떠. 그래서 당신이 2시간 동안에 뭘 했는지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살펴봐. 직장 상사가 왜 나를 갈구는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계속해서 눈치를 본다든가, 아니면 쓸데없이 계속 뭐 머리를 만진다든가 거울을 본다든가 계속 청소하고 딴 생각을 한다든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2시간이 인생의 당신의 2시간, 오늘 당신의 2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당신이 보낸 그 2시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보면, 내가 그 직장 상사가 그리고 그걸 볼 때 당신의 눈으로 변명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 내가 저 사람 과장이고 부장이면 그 과장, 내 뒤통수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내가 부하 직원이라면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는 내가 우리 남편을 골라서, 물론 이제 지금도 수시로 남편을 구박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나는 현존하는 지구인 중에 가장 훌륭한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해. 현존하는 지구인 중 가장 훌륭한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해. 우리 남편하고 견줄 만한 건 오바마? 오바마 정도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오바마는 너무 바쁘잖아?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건 너무나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오바마가 우리 신랑보다 좀 못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좌우지간 현존하는 지구인 중에 가장 훌륭한 게 우리 신랑이야. 근데 내가 우리 신랑을 딱 골라서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능력은 뭐였냐? 나한테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남자 보는 눈. 그럼 나는 남자를 어떤 눈으로 봤느냐? 사실 멋있는 남자 많았지.
막 각 학교 총학생회장들, 그 다음에 운동 데모하는 애들 중에서도 막 쌈 잘하는 애들, 뭐 이렇게 잘생긴 애들, 말 잘하는 애들, 뭐 이게 꿈이 큰 애들, 뭐 노래 잘하는 애들 되게 많았어. 근데 나는 그 모든 아이들이 아니라 나는 우리 남편을 골랐어. 우리 남편을 고른 기준이 뭐였냐? 시간 관리였어. 우리 남편은 그 당시 운동하는 애들 중에 가장 부지런했어. 제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거야. 하루에 수십 개의 일정을 정리해. 그리고 그 일을 전부 다 동그라미를 만들어. 그런데 그 중에 X나 세모가 있잖아. 그 X 옆에는 반드시 그 가령 뭐 5월 30일에 X가 있었어. 6월 4일 동그라미. 며칠 뒤에 그걸 이뤄낸 거야. 그래서 그의 다이어리에는, 그의 노트에는 모두가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결심했지. 아, 이런 애랑 살면 라면 장사라도 굶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을 딱 고른 거예요. 뭐라 그러나, 우리 경희대가 한의대도 있고 의대도 있고 치대도 있어. 약대도 있고. 내가 만약에 정말 맘먹고 뭐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남자애를 골라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아니면 그 옆에 신방과 뭐 법대, 내가 작심하고 뭐 저 집안 좋고 공부 잘하고 응? 나중에 공부 잘해서 성공할 만한 애를 골라야 되겠다라고 작심했다면 그 중에서도 고를 수 있었겠지. 근데 나는 나의 태생이 기본적으로 나보다 잘난 척하는 남자를 견디질 못해.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남자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난 척하게 생기면 일단 그었어. 또 잘생긴 애들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해. 왜? 잘생긴 애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 지집 애들이 침을 흘리고 달려드는데 그것도 정리하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잘생긴 애들 일단 제껴.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격 중심으로 고른 거지. 착하고 성실한 애.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을 고른 거야. 그때 우리 신랑 진짜 별로 안 잘생겼었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신랑이랑 딱 사귀기로 했다는 걸 발표했을 때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야. 왜냐면 나는 내가 이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했잖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가는데 다 남자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여고를 나왔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졌어. 첫 번째 쇼크를 매기고, 두 번째로 이제 선배들이랑 신입생 환영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 노래를 한 자락 시키는 거야, 신입생들한테. 근데 내가 아는 건 교가하고 찬송가밖에 없었어. 거기서 교가나 찬송가를 부를 순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제가 어린 시절에 감동 깊게 본 영화 주제곡을 부르겠다. 와, 우리 선배들이, 야, 네가 뭐 하나는 잘하는구나. 다들 눈을 지그시 감았는데 내가 달려라 달려 태권브이 날아라 날아 로버트야. 그러자 우리 선배들이 술을 먹다가 질질질질질 흘리고, 그 왜 영화에 보면 그렇게 딱 정지화면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렇게 정지가 됐어. 그리고 내가 입학식 때쯤 갔더니 그 총학생회에서 어떤 선배가 뛰어내려온 거야. 야야야야! 그러면서 야, 너네 과에 마징가 제트가 들어왔다며? 그러는 거야. 내가 학회실에 앉아있는데 어떤 선배랑 나랑 둘이 앉아있었어.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와갖고 야야! 저기 너네 과에 마징가 제트가 들어왔다며? 그런데 우리 선배가 이러고 있는 거야. 말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선배 얼굴 한번 보고 그 선배 얼굴 한번 보고. 근데 그 선배가 왜? 들어왔다며? 뭐 걸물 여자 들어왔다고 난리가 났던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선배님, 그건 마징가 제트가 아니라 로버트 태권브이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고 너구나. 그러고 간 거야. 그래갖고 나를 모르면 간첩이었어. 나 1학년 때 선배들이 나를 모르면 간첩이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각 학회별로 그 선배들이 애들 신입생들을 이제 다 뽑아가는데, 나를 무슨 8호 학번 선배? 원래는 이제 88학번 선배들이 후배를 이렇게 탁 찔러보고 다니는데, 막 어느 정파에서는 8호 학번 선배가 직접 말 걸고 그랬어. 너 나 좀 보자 막 이러면서. 싫은데요? 그러면서 술 먹으러 가고 막 그랬는데, 좌우지간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게 일대 파란을 일으킨 거야. 도대체 누구냐? 경선이가 누구랑 사귀냐? 그래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다 몰려온 거야. 누구냐? 근데 김용석. 근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구? 김용석이요. 김용석? 무슨 과? 우리 과 8구야. 너네 과 8구에 김용석이 있었니? 이러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그래갖고 다들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왜 그런 애를, 어, 다들 의아해했어. 2학년 때 내가 사귀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 애를?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신랑이 2학년 때부터 총학생회에서 일을 했어. 딱 한 달이 지났어. 총학생 선배들이 저쪽에서부터 달려와. 멀리서부터 달려와갖고, 내 등짝을 딱 때리는 거야. 이년! 이 지지배야! 그러더니, 어떻게 저런 애를 골랐니? 이러는 거야. 다. 총학생에서 딱 한 달 만에 그 수십 명의 선배들이 이 지지배야 너 쟤를 어디서 골랐냐고. 어디서 저런 거를 구해왔냐. 다들. 그래 그랬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남들이 보는 기준. 잘생기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신랑 그때 날이 추운데 여름 기지바지에 봄잠바 입고 다녔어. 그 형들이 버린 옷, 좋은 옷은 형들이 다 입고 나가고 형들이 안 입는 봄잠바에 여름 바지 입고 다니고 뭐라 그러나 또 얼굴에 여드름은 잔뜩 끼고 잠자리채 안경에 머리는 새까맣고 그리고 잘 씻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저기 말 시키면 말도 안 하고 흥치책 그러면서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이 남자의 딱 다이어리를 사실 그때는 이제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수업을 안 들어가니까 얘는 꼬박꼬박 수업을 들어가니까 내가 노트를 훔쳤지. 훔쳐갖고 이제 수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쫙 봤더니만 얘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사람을 만들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연애에서 기본은 여자가 주인이 돼야 돼. 여자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 남자에게 절대 의존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 남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많은 여자들이 남자를 사귈 때 이 남자 하나하고 결혼을 할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여자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다 보면 그 남자한테 매달리게 돼요. 근데 남자들은요, 그렇게 매달리는 여자를 제일 싫어해. 그래서 그 남자한테 올인하지 마. 결혼하기 전에는 올인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결혼하기로 작정을 해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킨 다음에는 올인해야 돼. 도망 못 가게 다리 몽둥이를 분지서라도 내 걸 만들어야 되지만, 그 부모님한테 소개시키기 전에는요, 올인하지 마세요. 요즘에 행태가 되게 쉽게 잠자리를 하잖아. 어린 나이에 그냥 만나서 몇 번 만나지 않고 그냥 잠자리를 빨리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막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서로 구속하다가 100일을 못 가. 왜냐하면 잠자리, 성적인 어떤 자극 호르몬은 100일이면 끝이에요. 3개월 이상 유지가 안 돼. 그래서 만나서 3개월 안에 잠자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요즘에 그들은 그러잖아. 그럼 다 헤어진다고. 만나서 3개월 안엔 잠자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3개월은 탐색을 해야 돼. 최소. 나는 솔직히 여러분이 배우자를 고를 때는요, 적어도 1년은 지켜보라고 하고 싶어. 1년 사시사철을 지켜보는 거야. 왜 사시사철을 봐야 되냐? 이게 여자나 남자나 계절을 타가지고 막 봄이나 가을에 애들이 난삽해진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술버릇이 나쁜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외로움을 참지 못해갖고, 막 양다리 걸치고, 사다리, 오다리 걸치고,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년은 지켜봐야 돼. 어떤 애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다. 외모, 집안, 학벌 보지 말고, 착하고 성실해. 그러면 1년을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가까이서 지켜보세요. 같이 일하면서 같이 지켜보면, 그리고 이 사람이랑 술자리도 한번 해보고, 근데 단둘이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여러 명이랑 같이 술자리도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렇게 관찰을 해야 돼. 스토킹은 하지 말고 어디서 뭐 했다 뭐 적고 그러지 말고 같이 일하면서 관찰하라고. 그럼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령 길에서 만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 또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지켜보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회사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세요. 그건 뭐냐, 약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나하고 부부싸움 했을 때 나를 대하는 자세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상대방이 약한 사람, 물리적으로 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나하고 싸울 때 나를 대하는 자세라고. 어. 되게 중요한 그게 인간이 가장 그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물론 그런 거 있잖아. 사장님 앞에서는 막 장애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 막 닦아주고 씻어주고 막 그런데 사장님 가신 다음에 휠체어 밀어버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안 볼 때 조용히 소리 없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또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고 그게 나하고 싸울 때 나를 대하는 자세겠구나 라고 판단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가족들이 어떤가를 봐야 돼. 기본은 가족들이 뭐라 그러나 화목한가. 내가 좀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으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고르는 게 좋아요. 그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러면 상대방이 화목하지 않은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가족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가족의 아이에게는 가슴 깊은 곳에 상처가 있어. 그 상처를 내가 온전히 보듬어 주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겠다라는 작심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절대 맞아들이면 안 돼. 응? 그래서 집안을 봐야 돼. 집안에 교수 진짜 알지? 똥 먹이고 성추행하고 교수 무슨 재벌 개나발이야. 아무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고 정말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자리에게 시아버지감이 시어머니감에게 평생 어떻게 했나, 어떻게 사람 앞에서 대하나, 이런 걸 보시고요.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가 어떤가, 서로 막 소 닭 보듯하고, 막 여동생하고 오빠 사이가 무슨 고양이하고 개 사이 같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형제간에 자매간에 또는 이 가족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화목한 집안이 좋은 기본 집안이야. 근데 가족들이 화목하지 않아. 그러면은 무조건 안 돼야 되나요? 그건 아니야. 그 화목하지 않은 가정 속에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어떤 천에 고하다. 그런 사람들이요 더 가족적이에요. 솔직히 내가 이제까지 본 사람들 중에 보면 고아로 자란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심해. 자녀나 아내에 대해서도요 애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바람피는 시아버지가 평생 두 집 살림했다 그런 집 자식보다는 천의 고아가 나. 그리고 천의 고아는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절절해.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편모스라, 편부스라. 근데 이제 편부도 여러 가지가 있지.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의 그 성품을 봐야 돼.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 꼬장 부리는 사람 있잖아. 결혼하면 더 해요. 연애할 때 꼬장 부리잖아. 결혼하면 더 합니다. 연애할 때 꼬장을 부렸는데 결혼하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결혼하면 더 나빠져요. 연애하기 전에는 그래도 조심해. 근데 결혼하고 나잖아. 그러면 도리어 조심하는 그 마지막 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 꼬장 부려요. 예.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 꼬장 부린 사람, 손찌검하고 욕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간섭이 심하고 잔소리하고, 연애할 때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안 만나는 게 좋아. 근데 그런 사람이 좋은 경우가 있어. 나는 잔소리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귀등으로 듣거든. 근데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관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막 남편이 뭐라고, 당신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뭐 먹었어? 3번씩 4번씩 물어봐. 근데 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계속 못 들은 척하고 있어. 신랑이 4번 5번 물어보다가 뭐 먹었냐고.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볼게. 이래. 나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막 이렇게 참견하고 막 그런 잔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싫지 않아. 이게 약간 화이트 노이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하고 다른 동서들은 되게 어려워해. 다른 동서들이 어머님을 어려워하는데,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아. 딸이 없어갖고 며느리들한테 자꾸 뭘 물어봐. 막 뭘 물어보고
계속 쳐다보고 그래. 관찰을 해. 근데 우리 형님들은 굉장히 내성적이야. 자기를 누가 쳐다보는 것 때문에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대. 그리고 자꾸만 어머님이 자꾸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님이 뭐 물어보시면 네. 그게 다야. 뭐 했나? 네.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머님이 물어봤다 해서 그걸 진지하게 막 고민해서 대답 안 하고 대충 대답하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왠지 데리고 가 써느래. 그럼 어머니 다시 뭘 물어보셨죠? 그럼 물어봐. 어머니 뭐 어쨌냐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예요. 내가 간섭이나 잔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돼. 근데 뭐 누가 잔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그 잔소리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왜? 그 잔소리하는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잔소리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잔소리를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다. 그럼 얼마나 불행해지겠어.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나는 잔소리를 해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그럼 데리고 사든가 내가. 왜? 다른 사람하고 불행해지면 사회가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살아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아무리 잔소리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이렇게 대해주는 거, 그런 게 필요하겠죠. 좌우지간 가장 중요한 인생 상담을. 근데 내가 요즘에 보니까 내가 왜 지난번에 인생 상담을 하다가 그만뒀느냐 하면, 요즘에 이런 고민을 상담하는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습관적인 상담을 해. 무슨 얘기냐? 나한테 처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을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부모가 나를 어렸을 때 학대했다. 그런 얘기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나아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감받고 싶은 거야. 상담하는 사람한테 공감받고 싶고,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거야. 자기가 자기의 존재감을 찾지 못하는데 그 자존감이 부족한 것을 남이 막 괜찮아. 너가 얼마나 괜찮은데 힘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대리만족을 듣고 싶은 거지.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은 거야. 그러나 그건 자기 마음이 아니잖아. 곧 의심이 돼. 저게 진심이었을까? 제 집에 가서 혹시 뒤에서 나 뒷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바로 무너져 내려요. 남한테 그렇게 막 엄살을 피워서 들은 자기 위로는 금방 무너져 버려.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은 왜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걸 남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누군가의 자존감은 남이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한테 3주째 똑같은 고민 보내신 니마, 응? 왜 나는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나요? 그걸 남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당신 문제인데 그걸 남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남한테 아무리 일회적으로 눈앞에서 위로를 받고 막 공감받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헤어지면 바로 끝이야. 돌아가면 이미 막 친구를 만나갖고 막 자기 고민 얘기를 해. 친구가 어머 그렇겠다. 한 손으로 막 카톡 보내면서 진짜 어머 너무한다 얘. 왜 너네 아빠 왜 그런데니 그래. 한 손으로 카톡 하면서 책상 밑에서. 그리고 돌아갈 때 어때? 공허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한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당신의 문제야.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라고. 이미 난 답을 줬어. 당신 스스로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근데 3주째 똑같이 왜 나는 자존감을 세울 수 없나요? 당신의 자존감을 내가 어떻게 세워주겠어? 내가 당신이 아닌데. 내 뇌하고 당신 뇌하고 바꿔야 돼? 그럴 수 없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광을 부릴 거야? 내가 세 번째 똑같은 질문한 사람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얘를 학대했다는 거야. 동생들에게는 굉장히, 이 세 자매인데 동생들에게는 잘해주면서 장녀인 자기에게만 되게 엄격했다는 거야.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야. 상처받지. 당연히 상처받지.
그 상처받은 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럴 땐 상처받는 게 맞아. 그건 아버지가 잘못한 게 맞아. 아버지가 잘못한 게 맞고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 자, 그런데 그거를 지금 30년째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이야. 왜냐? 아버지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물어봤어야 해. 어? 아버지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어야 돼. 물어봤습니까? 진지하게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는 내 동생들하고 나를 왜 차별했냐? 왜 나한테만 그렇게 엄격하게 대했느냐? 왜 나한테만, 예. 왜 나한테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느냐? 물어봤어야 돼요. 이건 나의 경험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나한테 미련하다고 그랬어. 근데 미련?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미련 곰퉁이라는 거야. 너무 화가 났어. 그리고 그게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그 30대 중반까지도 그게 상처였어. 나는 미련한 여자구나. 미련 곰탱이 같은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미련 곰탱이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아빠, 나 어렸을 때 왜 미련 곰탱이라 그랬어?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내가 4살 때 그 축대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어깨가 빠졌다는 거야. 어깨가 탈골이 됐는데 3일 동안 울지를 않았대. 그리고 팔 하나가 이렇게 늘어졌는데 그 팔을 내가 딱 들고 뛰어다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시는 일을 했는데 3일 만에 와서 보니까 얘가 팔 하나가 늘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뛸 때 살살 뛰더라는 거야. 살살 4살짜리 애기가 살살 뛰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뭘 먹을 걸 들고 그때도 먹을 걸 좋아하니까 먹을 걸 들고 자 이리 와봐 그랬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손을 내미니까 아니야 저 이제 왜 다른 손으로 받아봐 근데 못 들더래. 그러니까 아빠가 팔이 잘못됐구나 해서 병원을 데려간 거야. 병원을 데려갔더니 이미 3일 전에 이 뼈가 탈골이 된 건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다시 끼워 맞추는데 이미 그 가래토시라는 거 있잖아요. 이음새에 염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고름이 너무 꽉 차가지고 그 4살짜리 애가 이걸 꼬매 째고 고름을 빼냈어야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또 상처가 된 거야. 그러면 엄마는 4살짜리 아이를 3일 동안 한 번도 안 안아줬다는 얘기냐? 그렇잖아요. 아빠가 일주일 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중간에 수혈집에 굴른 거야. 그래서 팔이 빠졌는데 엄마가 3일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애가 들지 못할 정도로 아픈데 그러니까 내 엄마한테 되게 또 서운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시각이야. 너를 보면서 네가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인내심이 너무 많아서 그 어린아이가 울지 않고 버텼다는 게 너무나 기특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만 보면 미련 곰퉁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 말이 어떤 뜻이었냐면 너는 인내심이 너무나 대단한 아이야. 그래서 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할 아이야. 그런 뜻이었다는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진짜 30몇 년 동안 배신감을 30몇 년 동안 내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야 진실을 알았어. 나는 그 말이 내가 모자라다는 뜻인 줄 알고 내가 아빠한테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진짜 나도 악착같이 살았어. 우리 언니는 정말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동생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오빠는 엄마의 사랑을 또 독차지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돌볼 수가 없었던 거야. 주워다 키운 아들의 그 사춘기 딸에 이렇게 늘 울고 계속 울어대는 막내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팔이 빠져도 먹을 것만 주면 당당히 놀러 다니는 나는 뒷전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련 곰탱이라는 말로 칭찬했던 거야 그게. 근데 나한테는 그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알게 된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물어봤으면 나는 지금도 그 말이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그 시절에 왜 그랬는지를 물어봤어야 됐다는 거야. 첫 번째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적어도 나이 30이 되기 전에 물어봤어야지. 아빠는 왜 어렸을 때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어요? 아빠 나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아빠를 혼자서 혐오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아빠는 왜 그랬을까? 문득 얘기를 듣기로는 내 생각에는 아버지가 학대받고 자랐을 가능성이 있어. 무슨 얘기냐? 이 아버지가 장녀에게만 그렇게 과도한 책임감을 주었다는 건 자라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가령 어머니나 어머니로부터 뭐 장남이기 때문에 혹은 뭐 어떤 아들이기 때문에 과도한 책임감을 받고 자랐을 수 있다. 혹은 정반대로 너무 무책임한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가령 뭐 어린 시절에 도망을 갔다든가, 어? 아니면 가족들 중에 뭐 누나나 여동생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살아서 가족에게 누가 됐다든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특히 아버지에게 장녀는요, 그 아내보다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아버지들에게 장녀는 아내의 가장 좋은 장점만 가지고 태어났으면서 나의 장점까지 가진 정말로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런 장녀한테 아버지가 그토록 모질게 대했다는 건 그 장녀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거야. 왜 당신한테 그렇게 염려했는지, 그 가족 관계 속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파악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장녀한테 왜 그렇게 엄격했어야 되나? 남자들이 또 문제가 뭐냐? 남자들이 아들들한테 되게 못되게 굴어. 남자들이 아들들한테 되게 그런 거 있잖아. 왜 엄마하고 있으면 애가 참 착하고 행복한 애인데 아빠하고 30분 놀면 꼭 울잖아. 아빠들은 아들을 꼭 울려. 그럼 막 엄마들이 와서 아들을 안으면서 꼭 애를 울린다고 막 거기서 싸움이 나잖아. 근데 아빠들이 그럼 애 왜 울리는 거냐? 애가 미워서 울리는 거냐? 아니야. 아빠들은 아들이 너무 귀여워갖고 장난을 하다가 그냥 그 장난을 주체하지 못해서 울리는 거야. 그게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 사랑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볼 때 이 친구는 굉장히 뛰어난 친구이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 아버지는 기대가 컸어. 그리고 장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들이 없이 딸만 셋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딸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첫 번째 딸에게 자기가 인생에서 못다 이룬 거, 자기 인생에 대한 열등감,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후회스러운 상황들, 그 상황을 딸이 반복하지 않길 바래서 딸에게만 모질게 굴었을 가능성이 나는 95%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적인 배경, 엄마나 누나나 또는 여동생이나 되게 무책임한 일을 벌여서 그 가족들에게 누가 돼서 내 사랑하는 딸이 그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거나 그런 게 한 5%라면, 아니면 그 95%는 자기가, 이게 큰딸은 아들 같은 존재야. 아버지가 의지예요. 아버지가 의지하는 존재이고 내 뒤를 이을 존재이고, 그러면 남자들은 그런 대상은요 오냐오냐 하지 않아요. 이게 남자들의 특성이 내 대를 이어야 된다, 나의 이 후계자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굉장히 모질게 다뤄. 그게 남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이야. 그래서 막 시련을 주고 그 시련을 견디고 강해지길 바라는 거야. 내가 볼 때 당신이라는 장녀는 그래서 솔직히 아버지의 그런 자극 때문에 지금 웬만큼 성공한 삶을 살게 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 나는 이 문제는요, 당신이 혼자서 내 자존감은 왜 회복이 안 되죠? 그렇게 아무리 남한테 물어봐. 내가 볼 때 뭐 미국의 심리학자 칼 융이 살아오고 프로이드가 살아와도 당신의 자존감은 세워줄 수 없어. 당신의 자존감은 오로지 당신만이 세울 수 있는데, 그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상처가 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를 이해하는 거야. 이건 내 경험인데, 내가 나한테 왜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를 학대했던 여자 선생, 그 여자 때문에 나는 그 모든 학창시절 선생에 대한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신뢰감도 없고 별로 의지하지 않고 모든 건 나 혼자서다, 나는 독고다이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 내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 두 가지를 찾아냈는데, 하나가 그 여선생의 1년 동안의 학대였고 또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했던 미련하단 말이었어. 근데 그 아버지의 미련하단 말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물어봐서 풀었고,
그 여자 선생은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적을 보여주신 거야. 그 여자의 마음.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 나는 그 여자한테 학대당한 기억만 있었지 그 여자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얼굴이 말처럼 길었어. 되게 못생긴.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소위 내가 어린 시절에는 여자의 얼굴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말상이라 그러고 그 팔자가 드세다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못생긴 여자라고 그랬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 광대뼈가 긴 여자들을 말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게 이 광대뼈가 짧은 여자가 미인이었어요. 얼굴이 동그란 형이. 지금은 얼굴이 길어도 계란형이다 하면서 미인이라고 그러잖아. 그 시절에는 얼굴이 길면 그 못생긴 여자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못생겼다는 말을 듣고 자란 거야. 가족들도 모두가 다 얘들아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러고 이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듣고 자란.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 여자는 날마다 옷을 갈아입었어. 그게 떠오르더라고. 옷도 되게 예쁜 옷을 되게 막 고급스러운 옷으로 날마다 옷을 갈아입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여자가 늘 못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던 거야. 그건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여자가 여기서 또 몇 명 넘어갈 수 있어. 나를 보면서 쟤는 너무나 밝고 예쁘다고 생각한 거야.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는 좀 예뻤어. 애기 때는. 나 애기 때는, 우리 이게 동네에서 이렇게, 그 이쁜 집 애기 이랬었어. 진정들 해. 지금하고 좀 달라. 그땐 이뻤다 이거지. 얘 초등학교 2학년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를 보면서 아무리 구박을 해도 얘가 힘들어하잖아. 왜냐하면, 그랬잖아. 그 여자가 나한테 일을 시킨 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책상을 들고 나르는 일을 시켰다고. 근데 나도 모르는 결벽증이 있었어. 그래서 모든 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됐던 거야. 그래서 학교에 딱 교실에 들어갔을 때 책상이 흐트러져 있는 게 나는 제일 싫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일을 1년 내내 했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애들의 책상을 똑바로 줄을 맞춰놓고 집을 갈 수 있으니까 난 너무 행복했거든. 근데 그 여자는 그걸 나를 학대하려고 그 일을 시켰던 거야. 물어보지. 힘드냐고 물어봐서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 여자는 딴 일을 시켰을 거야.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그걸 견뎠는데 그 여자는 그걸 보면서 더 괴로워했던 거야. 마지막까지 좌절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좌절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순간 그 여자에 대한 미움을 버렸어. 참 불쌍했다. 예, 참 불쌍했다. 그 여자가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생긴 건 중요하지 않아. 너는 참 귀엽게 생겼구나. 웃는 얼굴이 예쁘구나. 너는 목소리가 좋구나. 칭찬을 듣고 자랐다라면 그 선생은 어른이 돼서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애들한테 악착같이 봉투를 뜯어서 옷을 사 입으면서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됐을 텐데 참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하면서 27살 때 치유를 받았어. 내가 마음에. 26살에.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나를 학대했던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의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그때 그 여자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야. 그 여자가 그래서 그랬겠구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야. 물론 그거 나쁜 짓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를 알겠더라고.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 여자가 불쌍해 보였어. 그런 것처럼 망치님은 1년밖에 안 당했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10여 년을 당했단 말이에요. 10여 년을 그래서 아버지가 굶겼나요? 오늘 다른 사연도 있는데 정말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나한테 나쁜 말을 했다고 그것만 내 상처만 제일 큰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학비를 대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적어도 그 지난번 상담했던 사람처럼 빚지고 빚 갚아달라고 그렇게 찜쪄붙지 않는 거 그것만 해도 그게 어디야. 일단은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나의 자존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고 나한테 묻지 마시고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어린 시절에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그걸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님한테 드릴 수 있는 답변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자, 이게 소위 그 세 번째 같은 상담이었고요. 예. 지난번에 이혼 관련 상담했던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번 주에 이혼 관련 인생 상담 요청한 사람입니다. 망부님 방송 잘 들었어요. 제가 부부관계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질 줄 알았죠. 노력이 필요한 걸 몰랐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신들 분야에서 매우 성공하신 분들인데 부부 사이는 참 냉랭했어요. 이게 원인이에요. 부부가 냉랭하면 자녀의 결혼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TV만 보시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관심에 참다가 화만 내시고 그 모습 보며 참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 제 결혼 생활과 참 닮아있네요. 망부님 내주신 숙제 성실히 수행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는 이혼 상담 그 답장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과 육아, 부부 생활과 육아가 본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생활도 사회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사회관계예요. 핏줄이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할 관계지만 사실 핏줄도 요즘은 끊습니다. 예. 좋은 부부가 되는 거, 좋은 부모가 되는 거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사실 한쪽에서 못되게 굴면서 나 맨날 반성하잖아. 우리 신랑한테 못된 짓 해놓고 얼마나 반성하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해. 다음에 또 못된 짓 해. 이 습관이야. 그럴 때는 그 못된 짓을 받는 쪽에서 그 못된 짓을 못하게 해야 돼. 무조건 받아준다고 나 빼놓고 무조건 받아준다고 좋은 건 아니야. 자, 왜 그런가? 아내가 못된 짓을 할 때는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가을 허수아비님, 망치 부인이 행패를 부릴 때는 왜 행패를 부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불고 무조건 맛있는 걸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되고 왜 화가 났나 그걸 진지하게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화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부부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등 돌리면 남이에요. 도장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사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내가 볼 때 이 부부는요. 사실 이제 뭐 일부 일처제가 뭐 야만적이다 뭐 이런 인간들도 무슨 야만적이야. 야만은 원래 일부 일처제 아니야. 일처다부제지. 혹은 일부 다처제지 야만적인 거 아니야. 일처다부제는 가장 상위의 형태의 결혼이에요. 가장 상위 형태. 가장 지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지켜낼 수 있는 게 일부 일처제야. 그런데 이 일부 일처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행의 과정이에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물론 간혹 가다 보면 자웅동체가 있다 그러더라고. 지렁이 같은 이렇게 성기가 2개 달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못 봐가지고. 좌우지간 간혹 가다 자웅동체가 있을 수는 있다는데 유전적인 변형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혹시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분 계실까 모르겠다. 혹시 기분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성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여자로 태어나서 남성이 될 수 없고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가 될 수 없어. 물론 여기서 성적인 결단을 내린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남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여자가 되겠다 해서 자기의 성기를 제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류의 다수는 아니잖아요. 더 많은 다수의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난 대로 살다 죽는데, 태어나서 살다 죽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부부는 바로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인류의 두 종이 만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는 거야. 그게 부부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과제가 복잡하겠어요. 자신 없으면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나 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3혼하고 계속 그렇게 흩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결혼을 3번씩 4번씩 습관적으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어. 결혼을 3번 4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결국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이혼은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야. 100% 반드시 두 사람의 공동의 문제예요. 절반의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다음 결혼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혼을 앞둔 부부가 나의 잘못을 100% 시인하고 나면 이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혼은 결국 도망가는 거야. 자기의 단점을 안고 자기의 단점을 상대방의 죄로 덮어 씌워놓고 도망가는 게 이혼이야. 어?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에게 100% 나의 잘못이 뭔지 찾아내놓고 이혼을 해라. 100% 나의 잘못이 뭔지 찾아내놓고 그것을 깰 자신이 있을 때 그때 이혼해라. 그거 깨지 못하면 다음 결혼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 안 하는 거야. 나의 단점을 100%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이지. 자, 다음 이야기는 일단 예. 안녕하세요, 망치부인님. 고민상담 신청하고 싶습니다. 연애상담입니다. 앞으로는 인생상담하고 연애문제 이렇게 써주세요. 왜냐면 내가 텔레그램으로 인생상담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게 안 나왔어. 2달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요, 망치부인님 고민상담을 신청할지 말지 망설이다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서 3주 정도를 더 생각한 끝에 어쩌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의외로 쉬운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에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제 남자친구는 동갑이고 지극히 평범한 착한 남자입니다. 연애를 많이 해본 제가 내린 결론은 평범하고 나를 좋아해주고 편한 사람이 최고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망치부인님 말씀과 같은 깨달음으로 예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남자친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면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복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솔직한 대화도 해보았는데 얘기가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남들이 모두 하는 똑같은 결혼과 생활보다 돈보다 소소한 행복, 그리고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곤 했습니다. 내 의견에 동의해주고 하나씩 이뤄나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망치부인님, 남자친구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더 많이 찾고 보자 마음을 다잡고 위기를 몇 번 넘겼어요. 제가 생각하는 남자친구의 단점은 생각한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아요. 대화할 때는 모두 통했던 것 같은 일들을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쌓이는 감정이 화도 나고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보자 마음 먹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엔 남자친구가 답답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동갑이다 보니 의지가 약한 것 같아 무시하게 되고요. 나중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긴 하는 건지 고민도 했어요. 이 남자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 어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너무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아주 좋은 상담입니다. 네. 자, 많은 연인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죠? 특히 여자들이 이런 고민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예요. 일단 뭐 부자가 되겠다, 내지는 부잣집에 시집가겠다, 뭐 이런 꿈이 없이 그 착하고 그 평범한 남자친구로부터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는 그 자세 아주 멋있다라는 마음을 먼저 표현합니다. 예,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남자는 칭찬을 먹고 자라는 나무예요. 뭐예요? 남자는 칭찬을 먹고 자라는 나무야. 여자는 칭찬을 의심해. 근데 남자는 칭찬을 먹고 자라요. 무슨 얘기냐? 이 남자친구에게 뭐 혹시 설마 뭐 약속을 했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혹시 뭐 생각한 것이 우리 사법고시 붙어보자 그래놓고 사법고시 공부 열심히 안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건 나쁜 거야? 그런 거를 말로 시켜놓고 못 붙었다고 야단치면 안 돼? 자, 남자들에게 그 어떤 뭔가를 요구하는 게 있을 때는요, 칭찬을 하셔야 돼요. 당신 너 이거 되게 잘한다. 어머, 이거 했어?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런 한마디.
이런 게 남자들이 원래 이제 나한테 10개를 한다고 약속. 걱정하지 마.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 내내 내가 아령을 해놓겠어. 근데 하루밖에 못 일어났어. 아유, 네가 그렇지 뭐. 응? 네가 언제 네 약속을 지키니? 넌 원래 그런 애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정말 하루 했어? 거짓말. 했어 안 했어? 하루는 했다니. 그럼 남자 태도가 바뀌어. 처음에는 하루밖에 못했어 이랬는데 에이 하루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루는 했어. 진짜? 정말 하루 했어? 그럼 막 이런다고. 그럼 다음날은 이틀 해요. 다음 주엔 이틀 해. 그게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고래보단 낫잖아. 어?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이게 남친이 고래보단 나아요. 그래서 이 남자들도요, 이 칭찬이 아주 작은 칭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같이 얘기를 해놓고 이걸 왜 못하냐. 가령 담배를 끊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뭐 4일인가 5일을 끊었다가 담배를 한 대 폈어. 네가 그렇지 뭐.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냥 담배 핍니다. 근데 5일이나 안 폈어? 그런데 진짜 5일 안 폈어? 그럼 태도가 달라져. 그럼 내 5일 안 폈다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 그때 다음번엔 6일 이상 할 수 있겠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남자친구 대화가 소통이 되잖아. 소통이 되는데 어떤 약속한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게 힘들다라면요. 움직이게 하는 건 다 하나예요. 칭찬하는 거. 이게 특히 남자들은요. 이게 남자들에게는 뭐가 있냐. 왜 그 남자들은 싸움을 잘하잖아. 뻑하면 싸우잖아. 그게 왜 그러냐. 남자들의 기본 마음에는 옛날에 저 원시 시대로 가면 여자는 육아를 담당하고 울타리를 지키고 남자는 사냥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냥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공격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야. 공격 본능이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하면 그렇게 존나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그런 기능이 있어. 근데 그 공격 본능이 공격당하잖아. 그럼 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비난하면 절대 안 돼. 남자는 비난하면 엇나가. 비난해도 참고 들어오는 남자는 도인이야.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 현존하는 지구인 중에 몇 명 안 돼. 현존하는 지구인 중에 여자가 잔소리를 해도 뭐 그래 그렇게 품어주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칭찬을 해야 돼. 그의 잘하는 점을 계속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나하고 약속한 부분에서 중간에 실패했을지라도 중간 과정까지를 칭찬해 주시는 거. 그게 그 사람의 다음은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 스킬이에요. 어떤 남자를 만나든 사회관계 속에서 부하 직원을 만나도 마찬가지야. 남자 직원을 내가 만약에 중역이야. 그리고 우리 부서의 남자애를 일을 잘 시키고 싶어. 그럴 때 너는 이걸 왜 이렇게 못해? 김대리 이거밖에 못해? 당신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학교 갑자기 쪽팔린 줄 알겠다. 너네 선배한테 내가 전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김대리 여기까지 잘했어. 자, 다음번엔 좀 더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김대리 내일 부장님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원래 부장보다 열심히 하지만 내일 날개 달고 날아서 회사에 옵니다. 예, 이 남자들은 그런 존재예요. 언제나 칭찬 한마디가 그 길을 살려주고 그의 능력을 배가시킵니다. 그걸 꼭 잊지 마세요. 예. 그러면 여자친구는 어때야 되나요? 그래요. 이것도 고민이죠. 예. 여자친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사랑한다라는 걸 표현해야 돼요. 가령 그 두 번째 20살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 이 남자애가 막 고민에 빠졌어.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너 무슨 얘기야 하면서 여자가 막 신경질을 내.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남자 주인공이 여자애가 너한테 외롭다는 티를 내는 거야. 그 남자는 고민할 때 동굴로 들어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남자들이 고민을 하고 자기는 고민이 있어. 나름대로 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고민이고 앞으로 내가 이 여자친구를 책임질 수 있을까도 고민이고 막 고민이 돼. 그러면 이제 혼자 우울해져.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멘탈이 딴 데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고독해지는 거야. 여자는 고독해져. 그럴 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설명을 하셔야 돼요. 여자친구한테 내가 요즘에 좀 고민이 있어.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네가 내 옆에 있어주는 건 좋겠는데 내가 너한테 소홀해질까봐 걱정이야. 어떡하지? 그러면 여자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잠자코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미리 설명을 하면 여자들은 화내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고 혼자서 입 다물고 있으면 거기서 여자가 분노하는 거야. 이 새끼 마음이 변했어. 그래, 그때 자자 그럴 때 가지 마는 건데. 근데 모텔을 가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 새끼랑 자고 난 다음에 이 새끼 마음이 뜬 거야. 그런 생각 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 어떤 고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얘기하세요. 내가 요즘에 이런 어떤 또 고민이 있어. 내 회사 일로 되게 조금 회사에 여러 사람이 얽힌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신경이 많이 쓰여. 그래서 내가 너한테 좀 소홀한 것 같아. 미안해. 근데 앞으로도 이 일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여자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와줍니다. 심지어. 그리고요, 웬만큼 어떤 무슨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아니면 여자한테 고민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여자들이요,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줘요. 지혜로운 여자는 가령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자가 몰라 왜 오빠 맨날 그런 얘기만 해. 치워. 걔 정리해. 그러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몰라 오빠 왜 돈 못 벌어와. 몰라 오빠 내 승진이 안 돼. 평생 그래. 그런 애는 그냥 내다 버려. 이 그 여친한테는 자기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설명하면 빨리 알아듣고 의견을 낼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를 사귀어야 돼. 이쁘고 머리에 든 게 없는 애들 못 써. 생긴 거 조금 떨어져도 그 언제나 내가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들어주고 바로바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다음. 아까 연애 상담 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말고 연애 상담 또 하나 있었는데 못 찾겠다. 그 아까 그 저기 텔레그램으로 저기 연애 상담 이거 말고 또 신청하셨던 분 저기 다시 한번 사연 저기 저예요 라고 좀 써주세요. 예. 아까 인생 상담 신청하셨다가 예. 아까 인생 상담, 연애 상담 신청하셨는데 제가 못 읽은 분 한 분 있는 것 같거든요. 듣고 계시면 텔레그램으로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선후배 CC로 만나 3년 반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선후배 CC로 만나 3년 반 동안 사귄 남자친구. 그러니까 같은 과 3년 반 사귄 남자친구. 제 남자친구는 정말 모든 면에서 바르고 저만 바라봐줍니다. 망부님 말씀처럼 같이 있으면 편안해서 잠도 잘 와요. 근데 깊은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게 고민입니다. 깊은 대화의 의미가 뭐냐면 남녀 간의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철학, 문학 같은 것들 말인데요. 저조차도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심도 깊게는 얘기하진 못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단지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그런 의견 교환을 하고 충돌되는 관점이 있으면 논쟁도 해보는 것입니다. 평소 저는 토론에 흥미도 잘 느끼고요. 남자친구에게도 말해보았지만 길게 말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가지는 것 같아 남자친구의 노력이 있음에도 아직은 어렵네요. 솔직히 남자친구를 얕보는 것은 절대 아니나 저보다 그릇이 작은 것 같달까요? 그릇이 작다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고 단순히 예의 바르긴 하지만 더 폭넓은 교양이 없는 엄마는 이 점 때문에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시네요. 그 어른들이 딱 보면 이런 애구나 하는 감으로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깊은 대화와 폭넓은 사고는 매우 어렵지만 결혼하면 눈물 흘릴 일은 없을 만한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결혼이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결정은 저의 몫이나 망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들하고 이 철학 그리고 이 뭐라 그랬어? 뭐 문학이나 철학이나 정치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하고 대화가 되는 경우는 많이 드물어요. 예, 솔직히 굉장히 드물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연인 관계잖아. 아직 결혼을 안 한 연인 관계에서 뭐 정치 사회나 철학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연애 단계의 남자에게는 사실 주요 관심사는 한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예. 이 주요 관심사는 그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애할 때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그 뭐라 그러나 여자친구하고 이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막 깊은 대화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 생각이 다르면 사실 결혼해서 힘들어요. 부부 관계는 사실 50%입니다. 물론 60%? 부부 관계가 없는 부부는 부부가 아니야. 그러나 부부 관계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대화가 40%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뜬금없이 당신은 저 문제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뭐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 간단한 걸 같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좀 선후배라 그랬는데 이 선후배라 그러면 남자가 혹시 연하예요? 어? 지금 얘기가 이게 그 남자친구를 되게 좀 이렇게 얕보고 있어. 지금 얕보는 게 혹시 남자친구가 연합니까? 이게 혹시 연하라면 예, 이 연하라면 이게 선후배 관계라는데 아까 남자친구가 저기 후배라 그랬어요? 아 이놈의 전화기 또 꺼졌어 내가. 아 진짜 이놈의 LG 내가 진짜. 잠깐만요. 이거 좀 사태 좀 수습하고. 아까 연하 남친이라 그랬어? 연하 남친이라는 게 못 들었는데? 선후배라고는 했어요. 선후배라고는 했는데 예의 바르고. 아니야 3년 반 사귄 CC 그니까 CC 선후배. 여기서 여자가 선배인지 남자가 선배인지가 동갑. 자 동갑 선후배다.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봐. 이 문자 보낸 친구 저기 누가 선배인지 좀 써서 보내봐요. 예, 누가 선배인지 써서 보내길 바라고. 이런 경우는 이제 여자가 선배 남자가 후배일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가 재수를 했다든가 예, 남자애가 재수를 하고 여자애는 일찍 들어간다든가 뭐 이러면 나이는 같은데 학번은 남자가 좀 어리다든가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여자가 후배인지 선배인지 문자로 알려주세요. 예, 문자로. 그래서 이 3년 반 사귄 그쵸 여기 군대 갔다 왔냐는 질문도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군대 갔다 왔다 그래서 철학이나 문학이 통하진 않아요. 뭔 얘기야. 군대 가서 철학적인 사고 능력이 높아진다? 그건 개뻥이에요. 예.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 딱 하나야. 인내심. 인내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잘 못 참다가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인내심이 생겨요. 워낙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겪고 참아버릇해 갖고 인내심이 생겨서 돌아와. 그리고 이제 힘든 일도 시키면 하고 군대 가기 전에 힘든 일 안 해.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면 힘든 일도 좀 하고 인내심도 좀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돼서 온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전화가 꺼지냐. 아까 고민 상담이 있었는데 자꾸만 꺼져. 수고하십니다. 아닌데. 아우 진짜 이놈의 전화기 진짜. 아 제가 2살 어린 후배입니다. 군대 다녀오고 1년 지난 상태에서 만났다. 그러면 지금 2살 어린 후배가 예, 아까 동갑 얘기는 편한 첫 번째 상담이었고 지금은 두 번째 상담입니다. 예, 편한 친구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성실하게 뭐 좀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동갑이었고 지금은 여자 후배가 2살 어린 근데 남자 선배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런데 대화가 안 된다. 사실 그게 좀 그래요. 이게 대화가 돼야 돼.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대화예요. 이 여자 후배가 볼 때도 남자 선배가 생각이 없어 보이면 사실 같이 살면서 점점 대화하기 어려워져요.
이 남자들은 자기가 나이가 많잖아. 그럼 무조건 여자를 그 얕보는 경향이 있어. 얕보고 그리고 이렇게 파트너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지가 이렇게 지 부하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나중에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2살 어린 여자 후배가 볼 때도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예,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예요. 생각보다. 결혼해서 뭐 먹고 사는 돈은 잘 벌어올지 모르는데 그 많은 엄마들이 남자가 돈 잘 벌어오고 나 하나만 알아주면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하고 돈 잘 벌어오면 행복한 거다 그러잖아. 근데 사실 그것만 갖고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자가 바람나는 거야. 어 남자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럼 나중에 여자가 바람나는 거야. 그래서 이 그 뭐라 그러나 남자친구하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 보통 이런 경우 남자 선배는 오로지 여자친구의 그 여자친구로부터 얻고 싶은 단 하나에 집중을 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말로 하는 대화보다 이렇게 그 어떤 뜨거운 대화를 더 원한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그쪽으로만 원하는 대화에는 사실 이렇게 좀 불안하거든. 육체의 대화만 자꾸만 원하는 남자들은 여자 입장에서 되게 불안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쩌면 이런 경우에 여자가 좀 지나치게 지나치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자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남자 입장에선 얘가 중요한 일 하다 말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이 남자친구는 한 번이라도 뽀뽀 한 번 더 하고 싶고 손 한 번이라도 더 잡고 싶은데 자꾸만 이 여자애는 손잡고 뽀뽀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대화를 하자고 자꾸 그러면 이건 그 여자의 일종의 불안감이야. 이 남자가 혹시 그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정신적인 파트너로 날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당신은 새누리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오빠 입장에서는 얘가 중요한 일 자다가 봉창 두드리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커플에게 필요한 건 생활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뭐 너무 지나치게 막 그 사회과학 서적 이렇게 집중하기보다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왜 저기 뭐 어바웃 타임 같은 영화 있잖아요. 어바웃 타임 같은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느낌이 어땠어? 그런 이야기. 그 남자 입장 그리고 이제 가령 뭐 인턴이라든가 뭐 영화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있는 영화들을 보면서 남자 입장, 여자 입장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그래서 가벼운 주제로부터 시작해야 돼. 가벼운 주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화를 자꾸 해버릇하다 보면 그 언어가 이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막 이상한 반응을 해.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똑같이 쓰는 단어야. 우리는 똑같이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사전적인 의미를 다 알고 있지 않아. 가령 우리 너무라는 단어 있잖아. 너무라는 말. 너무 좋다. 이런 말 우리는 일상적으로 썼어요. 근데 국어학자들은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을 고민해 왔대. 왜? 너무라는 말은 너무 나쁘다. 너무 천박하다. 부정적인 말에만 붙이는 부사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해서 너무를 자꾸만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그 국어학자들 그것 때문에 몇십 년을 앓다가 결국 포기했어. 너무에다가 좋은 말 붙였어도 된다라고 지금 포기했어요, 막판에. 예. 이제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국어학자들이 미친 것 같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의 뜻이 달라요. 예.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그 단어를 써.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 가령 누가 그러면 나한테 고루하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고루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고루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나, 노인네들이 늙고 낡은 생각에 매여 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이 사람은 고루하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쓴 거였냐면, 굉장히 전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다. 이런 뜻으로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 입장, 이 씨발?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쪽에서는 되게 고상하다는 뜻으로 쓴 거였어. 고상과 고루는 많이 달라요. 이렇듯, 쓰는 단어의 이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처음에 남자 여자가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단어 하나의 의미가 달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의 단어를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 이건 한 예를 든 거고, 실제로 남자 여자가 처음에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래? 그런 거 있잖아. 여자들이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럼 남자가 아무리 봐도 못 알아보잖아. 옷 색깔 무슨 부들부들부들 떨고 가름매가 달라졌잖아. 그런 다음에 야, 내 가름매도 내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모르는데 남자애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 쓸데없는 거 물어보면 남자들 괴롭히지 좀 마. 근데 좌우지간 여자들이 쓰는 단어의 의미와 남자들이 쓰는 단어의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적이고 어려운 대화를 먼저 하면 그런 대화가 안 되는 소리 외계어야. 서로 막 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드라마 본 얘기, 응? 같이 재밌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한 편 보고, 가령 뭐였지? 저기 정우 나오는 저기 남자 영화 있잖아요. 학창시절, 정우가 주인공으로 나온 학창시절 그런 영화를 한 편 같이 보고, 바람 같은 거 한 편 보고 어땠어? 막 이러면서 얘기해 보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화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이고 편안한 것부터 이야기를 해서 수다를 많이 떨어보는 거야. 그러다가 점차 좀 어려운 주제들로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막 그 사회적인 문제에서 막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 갖고요, 많은 경우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에서 너무나 통한 거야. 막 박근혜 막 개치발 막 욕했는데 저쪽에서 박근혜 뒤져라 막 이러는 거야. 어머, 그래갖고 둘이 이제 사귄 거야. 그래갖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박근혜 미워하는 거 말고 다 달라. 그럼 또 안 되는 거야. 박근혜를 욕하는 걸로 만나가지고 같이 막 사귀어봤는데 날이면 날마다 깨.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 뭐라 그러나 지나치게 사회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일상적인 대화가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대화는 중요할 때만 하는 거야. 그리고 주로 보통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좀 더 깊은 대화, 일상적인 대화부터 얘기하는 분량을 늘려가야 돼. 근데 이 친구들은 보니까 지금 일반적인 대화도 안 되는 거야. 말을 길게 하는 거 싫어한다는 걸로 봐서 일반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대화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버릇이고.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 커플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이야기부터 대화의 양을 늘려가라. 그러다 보면 뭐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똑같은 아주 쉬운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 해서 그 사람들의 베이스를 이해하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간관, 인간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또는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아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아는 거 많은 사람이랑 만나는 걸 좋아해. 뭔가 이렇게 우리 남편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무슨 뭘 보고 오거나 듣고 오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줘. 그러면 정말 재밌어요. 자기가 읽은 책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읽은 책 이야기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막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아마 이 여자친구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런 쪽으로는 재능이 없는 남자친구일 수도 있는데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예, 개발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더 노력을 해보세요. 좀 더 노력을 해보면 성품이 착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남편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했어. 일단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냐면, 여자 앞에서 말 길게 하지 마라. 꼬리 잡힌다. 말꼬리 잡히면 골치 아프다. 여자 앞에서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해줘. 주변 사람들이 여자하고 말 길게 하지 마라. 왜? 말을 오래 하면 싸움이 난다 이러면서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웬만하면 말 안 날라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그 쉬운 대화부터 대화의 양을 늘려가는, 그리고 사회 정치적인 부분만큼 중요한 게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대화가 맞아야 돼요. 가령 이제 나는 우리 남편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참 좋아. 나는 저 새끼 진짜 저 찢어 죽여야 돼. 저 새끼 진짜 죽여야 되지 않냐? 누가 저건 진짜 누가 쏴야 돼. 엽총을 갖다 쏴야 돼. 막 이렇게 내가 뭐 화가 나 있는데, 아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배경이 있어서 저러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내가 방금 전까지 탁 찢어 죽여서 사지를 끊어내고 싶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조금 불쌍한 것도 같고 생각이 바뀌더라 이거죠. 어. 그냥 그런 거예요. 일상적인 부분에서 그 인간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해. 근데 가령 뭐 어떤 뭐 노숙자를 보고 저렇게 무능하고 저런 사람들은 치워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마음이 독한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아주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못되게 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말로 당신이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잘 아는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지금 3년 반 되면 권태기야. 사실 3년 반 정도 되면 결혼을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결혼은 5년, 연애는 5년까지 가는 거 아니라고 봐. 이게 그 연애는 3년이 딱 좋아. 3년 반 정도 했으면 결혼이 좋아요.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점점 길어지면요. 예, 점점 길어지면 깨질 확률이 커져요. 점점 단점이 많이 보이고, 이 남자랑 산다면 불행할 것 같으면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연애는 3년이 좋다. 1년 이상 3년이 좋고, 그 적어도 5년을 넘지 마라. 5년을 넘으면 깨질 가능성이 커져요. 예. 예, 그래서 결혼하고 맞춰가는 것도 좋은데, 성품이 좋은 사람은, 그리고 이제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남자한테 막 얘기를 많이 듣는 것보다 사실 여자는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사실 여자는 할 얘기가 많고 남자는 얘기를 잘 못해. 기본적인 그 구조가 그래. 말이 남자들이 많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를 성실하게 들어주기만 하면 괜찮은 신랑감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연애 상담 이거 말고 또 있었는데, 아까 한 골치 아픈 경우가 있었거든? 응. 아주 골치 아픈 상담 하나가 있었는데, 맞다, 맞다. 이 친구야, 이 친구. 그래, 이거. 어, 안녕하세요, 망치부인님. 전 3년 전부터 망치부인님 방송을 즐겨보는 21살 여자입니다. 일주일 전 추석 인생상담 방송을 너무 공감하면서 봐서 그런지 이렇게 제 연애 상담 글도 보내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연애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연인입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라고. 남자친구는 25살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캐나다, 지금은 뉴욕에서 유학생활한 남친이 6개월가량 한국에 머무르게 됐고, 교회에서 처음 만나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다가 같이 산책도 하고, 김밥 전국에서 떡볶이, 김밥 하나 주문해서 같이 나눠 먹고, 편의점에서 캔커피 사서 공원에서 얘기 나누고, 첫 만남부터 두근두근 설레며 첫눈에 반하진 않았지만 점점 만나다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장거리 연애 중이지만 다툼 없이 서로 좋은 감정 나누며 연애하고 있어요. 다툼은 없지만 점점 제가 속으로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제 자존감 때문인데요. 저는 지방대학생에 공부도 뛰어나게 잘하지 않고 부모님은 두 분 다 농아인이십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자랑스럽지만 객관적인 저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 적습니다. 아버지가 제 학비를 도와주실 수 없기에 지금은 휴학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서로 사랑하지만 언어와 이해의 장벽에 부딪혀 많이 어렸을 땐 부모님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어렸을 땐 괴로웠지만 청각 장애인이신 부모님이 저와 대화가 안 통하거나 답답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괴롭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지금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20살이 되어서 집에서 나와 살아서 그런지 이 부분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지금은 휴학 중이라 다시 집에 들어왔지만요.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훈남인 외모에 키도 훤칠합니다. 부유한 가정에 제 생각엔 중상위층보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1년에 1억 가까운 학비, 남친뿐 아니라 남친 동생까지 캐나다에 유학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엔 소박한 남친과 경제적인 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지만 오빠 전 여자친구들이 다 학벌 경제력이 좋았던 것, 그리고 친구들이 다 남친처럼 뛰어나다는 것,
남자친구는 자기와 비슷한 학벌 좋고 아버지의 경제력도 뛰어나고 예쁜 여성에게 항상 대쉬를 받는다는 것 자꾸 신경 쓰여요. 남친은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하지만 요즘 휴학하고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와서 매일매일 뭐 하고 살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학비는 못 대준다. 성인 되었으니 네가 벌어서 네가 알아서 다녀라. 친언니한테는 넌 뭐래도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듣고 있어서 그런지 집 나가 있을 때 회복되었던 자존감이 바닥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학비 400만 원을 벌기 위해 공장에서 13시간씩 근무하며 알바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와중 남자친구한테 질투도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몇 개씩 부모님이 보내시고 교육시킨 경쟁력과 부모님의 경제력과 지금도 1억 가까운 학비를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전 400만 원에 허덕이며 밤낮 없이 죽기 살기로 버둥거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대학 졸업해도 나아질 건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에요. 남친이 사치를 부리진 않지만 돈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다 부럽고 제가 초라합니다. 그치만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그 남자한테 너무 초라해 보여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아주 많고요. 남자친구는 제 상황을 다 이해하며 너무 대단하고 아직 어려서 기회는 많다고 항상 저를 격려해주는 좋은 남친인데 제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항상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세요. 5시 반에 공장 일 끝나고 바로 쓴 거라 6시 반에 꼭 맞추려고 했는데 늦어버렸네요. 오늘 밤에만 시간이 있는데 꼭 읽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 님. 내가 이 이야기를 읽고 예. 가슴이 아프죠. 너무나 이 친구, 이 여자친구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요. 예. 이 친구의 고민과 갈등이 좀 눈물이 났어. 참 힘들겠다. 정말 어렵겠다. 그런데 참 멋지다. 21살인데 이렇게 생각이 깊어. 이 21살이면 남의 집 애들 다 이게 철없을 때거든요. 예. 이 21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생각이 깊을 수 있다니,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휴학하고 공장을 다니는 건 대단한 용기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정말 이제 이 21살에 이 남자친구의 조건,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결혼에 대한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남자친구하고 결혼에 성공할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돈을 1년에 1억씩 수십억을 들여서 투자한 아들이야. 그러면 그 부모님은 그 아들에게 남다른 기대를 갖고 계셔요. 그러니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그 남자친구를 더 성공시킬 수 있는 그 처가를 구하지, 그걸 받쳐줄 수 없는 처가는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은 되게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친구도 25살이고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결혼 상대가 아니면 만나지 마라. 그렇게는 얘기 안 하실 거예요. 다양하게 만나봐라. 그래서 지금은 신경도 안 쓰시는 단계일 거야. 그래서 이 착한, 교회에서 자란 착한 청년이 정말 착한 마음으로 이 어리고 힘없는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주고 싶은 건 뭐냐. 결혼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그거 결혼을 전제로 해서 그 남자친구를 바라보면 골치 아프다. 솔직히 톡 해놓고 얘기할게요. 21살에서 어린 나이지만 내가 가슴 아프지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사랑하세요. 예. 지금 뭐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그 멀리 떨어져서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굳이 막 헤어지고 그럴 필요 없어. 예. 그냥 사랑은 하세요. 사랑은 하되 결혼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의 인생을 푸는 문제야. 자기 인생을 보다 더 적극, 지금 이 자세로, 지금 중요한 건 남자가 아니야. 남자는 계속 사랑하면 돼. 평생 사랑하면서 어쩌면 이 친구도 결혼이 늦어질 수 있어요. 당신이 성공한다면 결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이 남자에게 부잣집에 시가겠다 이런 생각만 버리면 당신이 부자가 돼서 남자를 사와. 그
그 부모님한테 이 여자라면 내 아들을 성공시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자가 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당신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거야. 내 삶이 초라하다, 추접스럽다, 비참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21살의 당신은 지금 학교를 쉬고 공장을 다니잖아.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워. 그래서 당신 31살에 이런 공장 운영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라고. 뭔 말인지 알았어요? 내가 볼 때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성숙해서 21살이지만 지도 않은 거야. 저 집안의 시집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 남자는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괴로운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지금 스스로 더 비참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탓하는 거야. 그러지 말란 말이야. 당신이 내 나이 31살이 되면 내가 이런 공장 하나 운영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삶을 살아. 어? 그래서 공장 사장 정도 되면 그리고 그 공장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 그 뭐 수십억 들여서 키운 뭐 뉴욕에서 유학한 아들이라도 죽고 못 살겠다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가능성 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어머님 제 나이 10년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제가 41살에는 대기업을 짓지 못하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럼 일단 데리고 와. 그 다음에 날로. 그 부모님이 못 찾는 데로 가서 아프리카 저 사고지에 가서 둘이 살아. 일단은 31살까지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지금은 남자친구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 21살인데 무슨 미래를 걱정하니?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부잣집애가 아니라 가난한 집애를 사귀어도 그 21살에 사귄 남자애가 너랑 결혼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러니 지금은 사랑해. 마음껏 사랑해. 후회 없이 사랑해. 그리고 그 남자하고의 너의 인생을 지금부터 엮지 마. 너는 먼저 네 스스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품어.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성공해. 그래서 무슨 뭐 좋은데 취직하고 그러지 마. 야 무슨 가오 안 쓰게 취직을 하고 그래. 사업을 해야지. 뭔 말인지 알아? 적어도 뉴욕에서 유학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려면 어려서부터 사업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공장 다니고 대학교 졸업해갖고 뭐 취업하겠다 뭐 이렇게 소소한 꿈 꿔갖고는 안 돼. 네가 무슨 삼성에 무슨 저기 법무팀에 들어가 봐라. 바늘이나 꽂히냐? 안 꽂혀. 차라리 도전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그래서 네 나이 31살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젊은 경영인, 주목받는 젊은 CEO 되겠다. 31살이 조금 늦어지면 뭐 35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하지만 네가 그렇게 살아. 그런 꿈을 갖고 네가 달려나간다라면 그 남자애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너한테 미적미적하면서 결혼 안 하고 계속 버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상태가 됐을 때 데리고 튀어. 지금은 사랑하면서 인생에 성공할 방법을 열심히 찾으면 된다. 너 지금 되게 멋있는 애야. 나 진짜 너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야. 어떻게 21살 여자애가 이렇게 똘똘할 수가 있냐? 너는 내가 볼 때 넌 성공한 애야. 넌 성공이 보여. 너 같은 성공 안 할 수가 없어. 너처럼 사는 성공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지금 뭐만 버리면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을까요? 그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너 지금 훌륭히 충분히 훌륭한 애야. 스스로 괜히 기죽이고 그러지 말고 지금은 당당하게 꿈꿀 때야. 네 인생은 네가 그리기 나름이야. 나는 진짜 믿어. 세상은 네 인생은 있잖아. 네가 말하는 대로야. 21살에 네가 내 나이 31살에 뭐가 돼 있겠다 라고 결심해. 적어도 나는 21살에 남자한테 연연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 어떤 남자든지 나한테 날 사랑하고 따라오게 하지 내가 좋아하는 남자 따라다니고 살진 않겠다. 결심하라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렇게 가. 그러면 그 뉴욕 걔가 생활 정리하고 살림 접고 들어올 테니까. 응? 먼저 네가 쓰면 되는 거야. 너의 농아인 부모님이 그래도 너를 사랑했으니까 네가 이만큼 큰 거야. 어려서 사실 부모님한테 안 맞아본 애들이 얼마나 있겠니? 응? 너네 부모님이 그래도 너를 어려운 조건에서 너를 이렇게 멋있게 키워낸 거야.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응. 그리고 부모님 탓하지 마. 어차피 21살이면 이미 부모 덕 볼 땐 지난 거야. 지금 너 부모 덕 안 보고 너 스스로 네 인생을 살고 있잖아. 훌륭한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빨리 독립해서 더 멋있게 계속 살아가. 더 멋있게. 내가 볼 때 너 41살쯤 되면 지금부터 한 20년 뒤에는 야 내가 너한테 너라고 그랬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 될 수도 있어.
민망해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한테 꼭 연락해라. 그때 10,000원만 물려줘. 20년 뒤에 훌륭한 사람 돼서 10,000원만 물려줘.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금 끝이 이상해. 예. 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내 인생은 텄어, 여기선 뭘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제 나이가 38살이었어요. 사실 여자 나이 38살이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나이야. 근데 난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왔고 거기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9년을 했는데 이제 나 네이버 1등 하는 여자야. 늦었다는 건 없어. 늦었다라는 건 없어. 나도 33살에 백수였던 적 있어. 우리 딸 낳고 직장이 없었던 시절 있어요. 우리 딸 낳고 애 키우면서 직장이 없었던 시절 있어. 신랑이 돈 벌어오려고 어찌나 구박을 하든지. 그때 내가 서러워가지고 진짜 가슴에 한이 쌓였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은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못 벗어나요. 진짜 내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게 맞다니까? 정말 말하는 대로야. 저는요, 다 잘 될 거야. 제가 나이 30대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난 이겨낼 수 있어. 그 말 많이 했어요. 나는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빨리 포기를 배우고 너무 빨리 좌절을 배워서 너무 빨리 기죽어 있는 게 너무 속상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 가는 거 하지 마. 근데 왜 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나요? 그건 너가 남들이 하는 걸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해서는 나아지지 않아. 남들이 하는 걸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 남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처럼 취직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남하고 다른 생각을 해. 모두가 이 방향으로 갈 때 다른 방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 네가 어려운 일은 뭐냐면 남들이랑 똑같은 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야. 거기선 앞서 나갈 수 없어. 짜여진 틀대로 가고 있는, 군대에서 짜여진 틀로 행렬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앞서 나가겠니? 뒤돌아 달려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절대 젊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난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가 그 말을 계속하면 넌 절대 나아지지 않아. 나는 내일을 바꿀 거야 라고 맘먹어야 내일이 달라져. 기억해라.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말하는 대로 될 거야. 포기하지 마.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 네가 얼마나 대단히 멋있는 사람인지 넌 아직 몰라. 지금부터 계속 실패하면요, 넌 지금 이 길로 가도 실패해. 어차피 실패할 거 도전이라도 해봐. 평생 후회하지 않게. 내 20대 때 100가지에 도전한 사람, 그렇게 한번 돼봐. 네 30대는 다를 거다. 뭔 말인지 알아? 저는 30대인데요. 네가 지금 30대 때 포기하지 않고 뭔가 계속 시작해. 100가지를 시작해. 그럼 네 40대가 달라질 거야.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야. 포기하지 마. 넌 포기하기 전엔 포기하기엔 너무나 젊고 유능해. 그 훌륭한 능력으로 왜 그렇게 절망해? 그들이 뿌린 절망의 덫에서 빨리 벗어나.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 또 말하는 대로.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유재석도 20대 때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연예인이었대잖아.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그랬대잖아. 저게 실화래잖아. 말하는 대로. 네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나아지지 않아. 근데 네가 오늘 나의 내일을 바꿀 거야 라고 결심하면 내일 달라질 수 있어. 날 믿어.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말하는 대로 우리 내일을 말하는 대로 대통령은 못 바꿔도 내일 나의 마음은 바꿀 수 있잖아. 그치? 힘내.
죽는 신용하지 말고 엄살 피우지 말고 맘먹은 대로 힘들지. 너무 힘들지. 생각한 대로 너무 미안할 만큼 힘들지. 그래도 힘내야죠.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어. 나이가 들어가도 다 힘들어. 나도 힘들어. 힘들지만 행복해. 그런 거야. 언제쯤 되면 힘이 안 드나요? 아니, 힘 안 들면 죽는 거야. 사람이 안 힘들어지면 죽는 거야. 그건 죽은 사람이야.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내일을 바꿀까요? 사실은 한 번도 논점은 그거 잊지 마라. 뭐 거창하게 뭐 100년 뒤를 바꿀 생각 하지 말고 내일을 바꾸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그 뉴욕 그 남자애가 널 잃게 되면 20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넌 당당하게 네 길을 가.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네 길을 가. 그리고 원 없이 사랑해. 네 조건이고 나발이 그런 게 어딨어.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그리고 너는 네가 사랑하는 남자보다 너를 더 사랑해야 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꼭 기억해라.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인생은 모자이크입니다. 내가 어떤 색깔을 띠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어제까지 내가 조금 부족했다면 오늘 반성하고 내일 달라지는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날마다 자기에게 칭찬하세요. 왜 너는 이렇게 부족한이라고 하지 말고 와 오늘 너는 이걸 해냈어. 오늘 이걸 해냈어. 잘했어. 너 멋져. 잘했어. 너 멋져. 잠자기 전에 꼭 자기를 칭찬하고 주무세요. 나중에 성공해서 10,000원만 빌려줘. 나중에 성공해서 나 그때 벽에다 똥칠하는 방송하고 있으면 별풍선 10,000원어치 싸라. 꼭 성공해서 별풍선 10,000원어치 싸야 돼. 알았지? 말하는 대로 벽에다 똥칠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마음에 안 들었다면 다음에 안 와도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밤에 우리끼리 조용히 만나는 시간 조금씩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방송하기 싫어하고 빙기죠. 나 오늘 방송 안 하면 안 돼. 막 우리 신랑이 약속이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웃고 울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참 부족한 말, 정리도 안 되고 내용도 없는 말이지만 듣고 공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방송이 혹시라도 단 한 분께라도 용기가 되었다면, 위로가 되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분이었습니다.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내용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우리 참세상님, 여비곤님, 그리고 풍행국님이 올리신 망치부인 방송을 보시면 꼭 고맙다 이렇게 한마디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단 한순간이라도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추천해주신 2067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날 방송이 없고요. 월, 화, 수, 목 내일 낮 2시 날 다시 본다는 거야. 반갑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막판에 죄송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늙어서 이래 이게. 갱년기야 갱년기. 갱년기래 가지고 뻑한 물어. 예. 내 뱃살 나오는 것도 갱년기 때문이야. 방송 괜찮았어요?